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밀크가 준비한 세 번째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더밀크의 권수루입니다. 오늘 웨비나 말씀드린 대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딥시크 쇼크, 그리고 포스트 CES 산업별 집중 분석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모빌리티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구민 교수님 모셨는데요. CES에서 직접 기술 트렌드를 분석해서 오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정 교수님 소개해드리자면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한국모빌리티학회 부회장,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 부회장, 그리고 휴맥스와 현대오토에버 사회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매년 그 CES 현장 다니시다 보면 우리 정 교수님 만나실 수 있으실 텐데요. IT 그리고 모빌리티 기술 트렌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분석하고 또 학계와 산업계를 넘나드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정 교수님께서 어떤 통찰, 어떤 인사이트 공유해 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웨비나 진행되는 동안 채팅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정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올 한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전체적인 전시 계율을 좀 보면, BMW, 혼다, 지커, 장성, 이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 정도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도요타랑 볼보는 이제 프레스 컨퍼런스하고 기조연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그 불참 업체들 보면 미국 3사 불참했고요. 근데 미국 3사 불참에는 예전에 이제 CES에서 이제 미국 3사의 전기 픽업 트럭을 보셨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기 픽업 트럭 비전이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좀 애매해진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픽업 트럭이 미국의 힘의 상징이고 그게 전기로 나왔으니까 친환경이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많이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주로 이제 110볼트 돼 있는데 220볼트로 충전을 해도 한 12시간 정도 충전해야 한 300마일, 뭐 한 480km 뭐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사용성이 안 나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충전해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그 전기 픽업 트럭 판매가 급감하면서 이제 포드, GM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전략이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지금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게도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3사는 불참하고 있는데 다만 좀 재밌는 건 뭐가 있냐면 이제 포드도 좀 전략을 바꾸고 있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쿼넉스 버전을 뭐 이제 아이오닉 5 정도 수준의 그런 SUV를 전기 SUV를 내놨는데 그게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이오닉 5가 어떻게 보면은 뭐 영리한 전략이었다 이런 미국 기사도 있었고요. 현대 불참은 좀 아쉽고요. 우리가 이제 주변에 좀 압박을 해서 계속 나와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충격적인 건 이제 벤츠가 불참한 게 좀 충격적이었고요. 폭스바겐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자동차 시장 변화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어떤 전기차 자율주행 SDV 생성의 모빌리티 기기 확산이 이제 주가 되고요. 이제 자율주행 쪽 얘기, 그다음에 실내 사용성 얘기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저 이제 엔비디아 발표도 있었고 블랙웰하고 CWFM 얘기도 있었고 딥시크 얘기도 있고 결국 이제 LLM하고 생성형 AI를 차량에 어떻게 붙일까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 상황은 이제 뒤에서 잠깐 좀 보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자동차 시장의 포화에 따라서 자율주행 SDV 로드맵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전기차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이 환경 규제가 어떻게 될 거냐. EU 환경 규제가 이제 중간 단계인데 그러면 더 빨리 서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초에 나왔던 독일 자료를 보면 독일 VDA 자료를 보면은 지금 독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3분의 1이 전기차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이게 그 독일 브랜드가 외국에서 생산되는 것도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2024년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 좀 정체가 있었죠. 이제 지금 나온 그림은 2023년 초에 현대차의 예측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제 고이후로 이런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 이런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 어,
코로나 때 이제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이제 공급 부족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2021년, 2020, 2023년 이때는 뭐 그냥 만들면 파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다가 2023년 말에 2024년 초쯤 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크로싱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는 이제 공급 우위의 시대고 잘 만든 차량만 판매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올해 이제 2025년도 같은 트렌드가 계속되고 경쟁이 치열할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산성이나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지금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4분기가 다 안 나와서 일단 3분기만 보면 이제 현대가 영업이 2위로 올라섰고요. 이제 폭스바겐을 제치고 올라선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EU랑 중국이랑 이제 그 어떤 자동차 치킨 게임으로 불리는 부분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EU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 관세를 작년 말에 45.3%로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어떤 자국 내 이제 신한노차 우대 정책으로 가면서 동시에 이제 어떤 EU의 대형 엔진 차량을 추가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압박을 해요. 근데 그게 한 180억 달러 규모고요. 대부분이 이제 독일 3사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이 중국 전기차 관세 확정할 때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해외 차량 점유율이 막 이제 감소하는데, 뭐 1월에서 9월 한 20% 전체에서 한 20% 줄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좀 이따 이제 잠깐 보고요. BYD가 이제 작년 초에 뭘 얘기하냐면 한 3년에서 5년 내에 10% 이하로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벌써 한 7, 8년 전에 이제 중국에서 2025년 수출 300만 대 정책인데 이미 갑자기 넘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갑자기 좀 넘었고요. 그 중국에서 이제 중국 토종 자동차 브랜드의 점유율을 보면 2023년 7월에 이제 최초 50%를 돌파를 했고요. 작년 3분기가 64%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독일 자동차 3사가 중국 시장에서 한 차량 전체 판매의 한 3분의 1을 중국에 팔았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로 줄었냐 하면 작년 12월에는 68%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서 결국 어떤 그 이유와 중국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그래서 네, 이제 더밀크에서 이제 표를 하나 정리해 주셨는데 작년 3분기를 보면 현대기아는 중국 시장에 영향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마이너스 3.4%고 독일에서 거의 50% 정도씩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닛산이 마이너스 84%, 도요타가 마이너스 20% 정도, 혼다가 마이너스 15% 정도 되고 닛산이 어려우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지원금을 줄 테니 닛산을 합병해라 이런 부분인데 혼다도 부담돼요. 혼다도 이거를 견딜 수 없는 부분이 되고요. 지금 독일 3사 중에는 폭스바겐이 타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뭐 벤츠나 BMW도 약간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 CES에 이제 폭스바겐하고 벤츠가 안 나온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 토종 자동차 비율, 특히 이제 신에너지 차, 뭐 그냥 신에너지 차에다가 그 차량 자동차 이제 면허를 주는 거죠. 번호판을 이제 계속 주니까 그 결국 이제 그 올라가는데 그럼 중국 자동차 시장은 좋으냐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와 이제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사가 많고요. 지금 작년 7월 달에 중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자동차 딜러의 재고 경고 지수가 한 60%까지 갔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이제 꼭 자동차 시장 때문은 아니고 중국에서 계속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8월이 되면 중국 자동차 딜러 협회가 17.4%의 할인 판매를 발표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출혈 경쟁을 계속하는 거죠. 1월에서 8월까지 뭐 한 200억 달러 정도 이제 손실이 났고 지금 뭐 다들 어떤 출혈 경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인센티브 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그 경기 부양책 하나, 그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하고 그다음에 할인 판매가 맞물리면서 재고 지수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는데 그렇게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고요. 작년 11월까지 하면은 총 252억 달러 손실 한 35조 원 뭐 이 정도 딜러협회가 손실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내수가 부진하면서
뭐 밀어내기 수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계속 이제 해외 수출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 그걸 또 이제 중국 정부가 장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렵다. 이런 부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BYD나 이제 테슬라의 부분들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독일 자동차사는 최근에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결국 이제 생산성과 가격이 이슈니까 싼 부품을 어떻게 이제 소싱을 할 것인가가 이슈가 되고 그러면 그 중국 부품들, 부품들 또는 뭐 우리나라 부품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으로 어떻게 되냐면 독일 자동차사 플러스 부품 업체도 힘들어집니다. 뭐 작년에 이제 보시의 뭐 1만 명 감원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원래 요 세 개가 다 2024년에 있던 계획들인데 약간 미뤄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사가 이제 자율주행 프로세서하고 라이다 센서를 넣어서 나오는 부분들, 뭐 중국은 이미 나와 있지만 벤츠나 볼보가 언제 나올까 이런 부분이었는데 벤츠가 좀 늦어지고 있고요. 벤츠가 좀 늦어지고 볼보는 나왔습니다. 볼보는 나왔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볼보 쪽에서 기사가 계속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트럭 부분들. 그래서 그 도심 주행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서울 근교의 휴게소에서 부산 근교의 휴게소까지만 가는 거죠. 무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절감하는 인건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게 올해부터 이제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로라, 코디악, 뭐 우리나라의 마스오토 같은 부분도 좀 있는데 마스오토는 우리나라에서 좀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철도가 이제 발전을 안 해서 물류의 대부분을 트럭이 차지해서 그 시장이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시장을 이제 자율주행 트럭이 많이 바꿀 거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도심 자율주행 부분들. 이제 작년에 보면 이제, 웨이모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 경쟁이 계속되는데, 뭐, 웨이모가 5세대 자율주행 플랫폼을 내놨더니 테슬라가 도심 자율주행을 내놓고, 웨이모가 6세대 내놓고, 테슬라 로보택시 시연하고 뭐 이런 부분도 약간 경쟁 관계 좀 있고요. 화웨이 같은 중국에서는 이제 화웨이가 작년부터 자율주행 플랫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떤 자율주행 서비스의 발전이 많을 거다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뭐 새벽 동행 버스 서울에서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이런 부분이 이제 확대된다고 이제 18일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테크트렌드 마치에 뭐 모빌리티 언급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를 이제 네 개를 얘기를 했고요. 전동화,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오토노미, 그다음에 산업 확산 측면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좀 하나 볼고 맨 앞에 나오는 스카우트 모터스는 이제 미국 회사인데 폭스바겐 브랜드인데 EREV 기반 뭐 차량을 하나 외부에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부분인데 좀 잘 보이진 않는 부분인데 어쨌든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CS도 좀 고민이 있는 거죠. 미국 차량 하나 내놔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주행 전기차의 진화하고도 맞물려 있고 이제 내부 사용성이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고요. 블랙베리 이제 OS 부분이고 컨티넨탈의 뭐 이제 사용자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퀄컴의 이제 뭐 칵핏 시스템 이런 부분들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쪽의 진화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이바, 라이다 부분, 모빌아이의 이제 프로세서 부분들, 웨이모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샤오펑의 뭐 UAM 부분들 이런 얘기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기존의 어떤 전기차나 관련 기술이 농업이나 건설이나 어떤 산업으로 많이 확산된다. 이것도 하나 또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이슈가 됩니다. 볼보가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오로라 자율주행 트럭을 협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 외 키노트, 엔비디아 키노트, 뭐 계속 신 대표님이 좀 강의 참 잘해주셨는데, 블랙웰 프로세서 있었고,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자동차 쪽에 오면 뭐냐면, 하이페리온 9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GTC 2022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블랙웰 기반의 이제 토르 SoC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거기에 보면 이제 14개 카메라하고, 이제 라이다 3개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하이페리온 플랫폼이 이제 TÜV 안전평가를 통과했다 이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CS에 이제 전시된 거 딱 보면 또 어느 나라 또는 어느 회사들이 엔비디아 플랫폼을 많이 쓰는가 보면은 또 거기에
모순적이게도 예, 중국 자동차들이 많이 쓰는 거죠. 이제 볼보 사실 뭐 지리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업체고, 그다음에 지커, 지리의 이제 고급 전기차 브랜드고 장성 부분들, 존디어 이제 미국의 이제 농기계 업체죠. 엔비디아 올인 적용한 차량들을 발표를 했고 이번에 BYD의 발표에서도 엔비디아 올인 적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중 무역 분쟁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작년 GTC, 이제 올해 이제 또 3월이면 GTC가 있을 텐데, 작년 GTC에서 엔비디아가 발표한 걸 보면 엔비디아 토르 기반 자율주행을 2025년에 업체들이 양산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동차사의 대부분은 중국 업체거든요.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좀 연결해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조연설 측면에서는 이제 파나소닉이 지금 뭐 4680 배터리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월 당초 계획보다 테슬라의 당초 계획보다 4680 배터리 약간 늦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배터리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업체들 점유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파나소닉이 이제 SNE 리서치 자료를 보면 한 3.7% 줄었고요, 작년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한 5% 정도, 3사 합쳐서 좀 줄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힘을 냈으면 하는 부분이고, 이제 델타 같은 경우에 뭐 조비 협력한 부분들, 이런 얘기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리우스 XM 보면 이제 그 오디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 친구가 이제 합창반이던 친구가 있는데 음악을 차에서 들어요. 점점 어떤 차량 공간이 뭐 메타버스를 즐기고 그 영화를 즐기고 오디오를 즐기는 고급 공간으로 변해가는 트렌드가 또 CES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근데 볼보 키노트에서는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거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로라 이노베이션에서 아까 나왔던 그 오로라의 자율주행 트럭 협력하는 부분들 하나.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루미나 라이다에다가 이제 엔비디아 올인 프로세서를 써서 자율주행 차를 내놓는 부분들. 여기에 나오는 자율주행 차는 뭐 그냥 에이다스 분 정도긴 한데 우리가 이제 그 정도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도요타의 우븐시티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이제 뭐 실망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5년 지났는데 뭐 아직 그렇게 활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이제 1단계 지역, 2단계 지역 나눠져 있는데 1단계 지역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이제 건물 건설이 완료가 돼서 입주를 뭐 시작하고 아마 이제 올해 동경 모터쇼에서 본격적인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모빌리티 기기 이제 자율주행하고 로봇 전용 도시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나온 부분들을 보면 이제 뭐 드리프트가 가능한 이제 자율주행 레이싱카라든가 뭐 레이싱 휠체어 부분들 그다음에 뭐 그런 게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한 귀가를 도와주는 뭐 에스코트 드론이라든가 그 다양한 이제 미래 기기들에 대해서 이제 토요타가 고민하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쉬가 이제 상당히 고전하고 있어요. 보쉬, 뭐 제테프, 컨티넨탈, 독일의 부품사를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제 뭐 이제 폭스바겐, 카리아드 협력, 뭐 다양하게 기술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근데 지커에 보면은 이제 중국 지리자동차의 이제 고급 전기차 브랜드죠. 그래서 2025년 중에 엔비디아 토르를 탑재한 그러니까 올인 다음 버전이에요. 토르가 올인이 한 250 톱스 정도, 토르가 어, 한 2000 톱스 정도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이거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근데 존디어의 발표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올인 프로세서를 써서 자율주행 트럭이나 어떤 농기계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범용 AI로 시작해서 점점 자동차 시장으로 들어오는데, 이제는 뭐 갖다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자율주행 발전을 이끌어 갈 거다. 그런 게 이제 엔비디아 쪽의 얘기고, 근데 사실은 보면은 이제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야 자동차사는 엔비디아 프로세서가 조금 가격을 깎아주길 원하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어요. 우린 뭐 저기 서버용만 공급해도 모자라는 게 없는데 뭐 이런 얘기 좀 될 거고요. 그 주요 전시를 보면은 이제 그 아마존 BMW의 LLM 상용화가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저도 가끔 글을 쓰는데 챗GPT를 켜고서 차랑 연결해서 대화하면서 가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LLM이 들어오면 이제 차와 이제 자유롭게 대화하는 부분들.
그래서 뭐 차가 하나의 대화 상대가 된다 이런 부분도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차의 경쟁력이 되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과 연계돼서 서비스 시장을 키워가는 부분들 하나. 그래서 아마존이 작년부터 앞으로 이제 자동차 진화의 핵심은 LLM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의 코스모스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해서 이제 자율주행 및 로봇을 동작을 생성하기 위한 생성 플랫폼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올해 웨이모가 이제 처음 나왔는데 아이오닉 5 자율주행차를 이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존 디어의 2세대 자율주행 키트가 있었고요. 혼다 제로 살론이 이제 2026년 양선 목표인데 요거는 이제 그 혼다 닛산의 합병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기사에서 뭐 깨졌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건 좀 일본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부분이라. 왜냐면 닛산이 이제 뭐 그 중국이나 대만 쪽에서도 인수 의향을 밝힌 상태여서 그냥 시장에 내버려두면 누구한테인가 넘어갈 텐데 기왕에 일본 업체가 인수해서 뭐 고용 승계도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일본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돈은 많이 대줄게. 이런 부분인데 그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스마트띵스 연동 아이오닉 9을 이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에 이제 상용화되는 부분들, 그래서 차가 공간과 연결되는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참여 회사들이고요. 나중에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 들어가면 올해 이제 가장 아쉬웠던 게 벤츠의 불참인데 이게 왜 아쉽냐면 벌써 2년 됐네요. 네. 이 IAA 2023 독일 모터쇼에서의 핵심 이슈는 뭐였냐면 핵심 이슈는 독일 3사가 또는 주요 자동차사가 테슬라의 전기차 자율주행 SDV를 넘는 차량을 언제 내놓는가가 IAA 2023의 핵심 이슈였고요. 그래서 로드맵이 나온 게 벤츠가 2024년, BMW 2025년, 폭스바겐 2026년이었는데 폭스바겐은 뭐 미뤄질 거라고 이제 이미 발표를 했고요. 벤츠는 작년 말까지 그래도 올해 연말까지 내놓겠다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벤츠도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BMW만 이제 독일 3사 중에 참석해서 BMW를 뭘 얘기했냐면 지금 아마 이 차량은 많이 익숙한 차량이죠. 2023년에 벌써 어떤 컨셉트카 비슷하게 내놨던 부분인데 그래서 BMW 그러니까 그 각 세 회사의 벤츠, BMW, 폭스바겐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그다음에 차세대 SDV 플랫폼, 그다음에 차세대 자율주행 플랫폼 세 개를 이제 가져가는데 BMW의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이제 노이에 클래스고요. 노이에 클래스에는 이제 삼성 SDI의 배터리가 이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BMW가 삼성 SDI 쓰다가 이제 노스볼트 유럽에 이제 나오면서 노스볼트로 바꿀까? 이러다 바꾸기로 했다가 노스볼트 파산하면서 다시 이제 삼성 SDI로 들어온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배터리 시장이 잘 될 수도 있는 긍정적인 면은 그렇게 이제 어떤 스타트업들, 중소 배터리사들이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 대형 업체들만 남고 미국에서 중국 견제가 심화되면 한국 배터리 3사가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뭐도 있냐면 지금 테슬라가 CATL이랑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CATL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워스트 케이스인데 그 두 가지가 핵심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워스트 케이스가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 CAT 협력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에 독일하고 중국이 약한 협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중국하고 이제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미중 무역 분쟁 하나, 그 다음에 중국의 러시아 지원이 되고요. 이게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하고 중국이 이제 거의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협력을 하게 되면 배터리는 갖다 쓰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예를 들어 벤츠의 컨셉 CLA 클래스는 뭐 BYD 부분들, CATL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그 전반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측은 잘 될 거라고 보는데 워스트 케이스에 대한 고려도 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BMW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노이에 클래스라는 전기차 플랫폼 하나에 이제 어댑티브 오토스,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클래식 오토스, SDV 플랫폼 하나, 그다음에
퀄컴 프로세서와 이노비즈 라이다에 기반한 자율주행 플랫폼인 거죠. 그 세 개가 있고 BMW가 이제 2025년 말부터 노예 클래스 차량에서 양산을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2023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MW가 차창을 디스플레이로 쓰는데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뭐 LG나 삼성 디스플레이 걸 갖다 쓰는 게 아니고 차창을 검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프로젝션을 하겠다. 거의 이제 기술을 내재화하는 부분이요. 이스라엘 가우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어떤 파노라믹 아이드라이브가 예전에 나왔던 전시의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혼다가 이제 혼다 제로 살론하고 SUV 이제 두 개 모델을 좀 내놨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생태계가 이제 있기 때문에 르네사스라고 하는 일본 차량 반도체 업체에서 르네사스가 지금 한 1000톱스 정도는 내놨다고 그러고요. 2000톱스 이런 걸 공동 진행 중이고 요거를 쓰겠다. 이런 부분을 좀 발표를 했고요. 이제 웨이모가 이제 자율주행 차량을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차량을 보면, 그러니까 제규어에서 이제 6세대 나오면서, 그러니까 제규어하고 지커를 협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여주는 차량이 이제 어떤 차량이냐면, 웨이모가 우리를 위해서 자율주행차 디자인을 새롭게 바꿔줄 회사가 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지커가 우리가 해줄게 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자율주행차는 이제 문이 옆으로 열리는 거죠. 사람이 타기 편하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했는데, 아, 이거 이제 예전에 있었던 차량, 6세대에서 요거를 적용해서 갔는데, 이제 미국 언론에서 작년 여름을 지나면서 이제 비판이 나옵니다. 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상황에서 중국 차를 쓰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장선에서 현대 이제 아이오닉 5가 이제 웨이모에 공급이 됐고요. 그래서 현대는 이제 자동차 파운드리 사업을 발표를 했고, 아, 이제 앞으로는 보면 이제 아이오닉 5는 기존 차량을 공급을 하는 건데, 이제 그 PBB 기반의 새로운 형태의 자율주행 셔틀을 공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커 같은 경우는 만들어 온 차가 아깝죠. 그래서 아까우니까 얘를 가지고 뭘 하냐면은 이제 믹스라고 하는 모델을 하나 내놨습니다. 뒤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보고요. 다음에 이제 소니 이제 혼다 모빌리티인데 요거는 이제 혼다의 합병하고 우리가 좀 같이 그 결을 같이 해서 봐야 될 거고, 작년에는 라이다 센서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뭐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 하는데 어쨌든 계속 진행 중이다. 왜냐하면 뭐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부분에 이제 소니의 라이다 부품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커에서 요 밑에 있는 요 차량이 요 이제 웨이모 차량인데 그 웨이모 차량을 그대로 따서 만든 모델이 이제 지커의 믹스 모델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커에서 보듯이 이제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탑재했다는 얘기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블랙엘 기반의 드라이브 토르를 기반의 이제 키트를 일단 만들었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하나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되고요. 근데 장성에서 똑같이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기반의 에이다스 시스템을 장착했다. 이런 거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내 사용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홀로그래픽 윈드실 투명 디스플레이는 홀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운전자만 화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옆에서 보면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 뇌파 뭐 인테리어 라이팅 시스템 실내 사용성 얘기가 올해 CES에 많이 있었다 얘기고, 아마존을 전 지난번에도 이제 아마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BMW에 이제 차량용 LLM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전시에서는 이제 네트워킹이 약간 끊기고 그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사람이 막 많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이제 그 MWC나 아니면 다른 AI 전문 전시회를 봐야 되지 않나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되고요. 작년에 보면 작년 CES에서 벤츠, 폭스바겐, BMW, 현대가 차량용 LLM 얘기를 했는데 폭스바겐이 작년 6월에 최초로 챗GPT를 차량에 집어넣었고요. 이제 BMW가 아마존을 넣은 걸 하나 내놨는데 아마 이제 그 얘기로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 중심으로 일단 내놓고 작년 말부터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마존 혼다 협력의 클라우드 기반 가상 시뮬레이션 이제 테슬라의 개발 방법론처럼 개발 기간을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혼다가 아마존하고 협력해서 클라우드에서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를 가상 시뮬레이션 하겠다.
라고 하는 협력이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아마존의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 죽스인데요. 아마존 죽스인데 밑에 있는 차는 아마존 죽스인데 이제 작년에 이제 아마존에서 죽스에서 현대한테 현대 쪽에 이제 우리도 자율주행 차 하나 만들어줘. 뭐 이런 얘기 하나 좀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라이다는 일단은 중국의 헛사이 라이다인데 굳이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어디 쓰는지 얘기는 안 하고 요새는 예전에 이제 헛사이 협력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이 정도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독일의 이제 차량용 반도체 업체 인피니언인데 보면 이제 다양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진단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 그리고 요즘 이제 자동차 시장 소리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자율주행 쪽에서 구글 6세대 자율주행차에는 뭘 하냐면은 긴급 차량 인식을 위해서 소리 센서를 밖에 마이크를 다는 거죠. 그 여기서 인피니언도 똑같이 이제 소리로 응급 신호를 인식하는 모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진동으로 이제 마이크를 대신해서 마이크를 특별히 달 필요 없이 진동 센서를 붙여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의미 있는 전시들을 몇 개 좀 가져왔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SOS 랩이 이제 혁신상을 받았는데, 어, 테슬라의 사례처럼 카메라가 여러 대 있으면 이제 요 3D 입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라이다도 이제 레이저이기 때문에 이 색깔은 좀 다른 문제지만 거의 카메라 수준의 사진이나 영상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색깔은 이제 딥러닝으로 입히게 되긴 하지만, 그래서 고성능 라이다를 가게 되면 해상도가 올라가면 카메라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라이다 업체 쪽의 입장이고, 이건 뭐 이제 SOSLM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라이다 업체들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비슷한 기술로 이제 혁신상을 하나 좀 받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모비라이 쪽이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 전시를 강화를 했고요. 이제 헛사이나 로보센스 중국 쪽이고요. 뭐 아이바의 라이다 이런 전시가 좀 있었고, 루미나가 이제 볼보 벤츠에서 이제 상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HL 클레무브에서 이제 뭐 순찰 로봇이나 혁신상도 이제 3개 받았고요. LG노텍도 이제 그 넥슬라이드 혁신상 하나 받았고 자율주행 센서 시스템 이제 전시를 좀 했고요. 네, 현대기아는 안 나왔는데 뭐 여기저기 그냥 현대하고 기아 차량들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돼 간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 이제 5개 부분인데 뭐 앞에서 나왔던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짧게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은 이제 수소차 이슈는 없었고요. 전기차하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뭐 아까 스카우트 EREV 정도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핵심 기술로 넘어가면 이제 4680 배터리 부분들, 그다음에 4680 배터리를 쓰게 되면서 이제 셀, 모듈, 팩 구조화의 셀 투 팩 또는 셀 투 바디, 셀 투 샤시로 진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에서 이제 AI처럼 이제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혁신사안 4개 받았고요. 이제 전고체 배터리 부분도 좀 있었고, 롯데 EV시스의 이제 충전기 부분들, 모트렉스 전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4680 배터리 액침 냉각 부분들 같이 보면 될 거고, 존디어도 예전에 이제 액침 냉각 업체 크라이셀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구글이 왜 자율주행을 계속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뭐 돈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쵸. 그 제미나이 2.0 이후로 구글이 상당히 모양새가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고, 근데 여기에 구글이 어떻게 하냐면 라이다하고 4D 이미징 레이더를 자체 개발을 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거든요. 특히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뭐 기존의 10분의 1로 낮췄고, 뭐 예를 들어 뭐 기존 그냥 8만 달러면 10분의 1 8천 달러로 낮췄고, 그다음에 2분의 1로 낮췄고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천에서 그 구글 메인 라이다가 4천에 6천 달러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는데, 다음에 모비라이도 원래는 다 개발하는 거였는데 라이다 개발을 작년에 포기를 했고요. 이제 중국의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서 OS 라이다 레이더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해서 이제 수평 전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 이제 장착 차량들 한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BMW 이스라엘 이노비즈를 쓰고 있고요. 지커가 헛사의 장성이 로보센스, 그다음에 이제 볼보가 루미나를 이제 쓰는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자동차세 차세대 전기차 자율주행 SDP 플랫폼이 2025년에서 2027년 정도면 안정화될 거고, 그럼 이제 자율주행 서비스가 그때부터 급격하게 발전할 거라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지금 하나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모비라이가 지금 그 라이다 개발을 포기를 했어요. 손실이 좀 이제 뭐 자율주행 시장이 생각만큼 안 열리면서 나오는 손실도 좀 있는데 라이다 개발을 포기하고 이제 4D 이미징 레이더에 집중한다 그러는데 4D 이미징 레이더 이제 프로세서부터 이제 다 개발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외부 공급 가능성 얘기가 있고요. 뭐 이스라엘 알비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시스템 협력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CS2023에서 이스라엘 발렌스가 전시한 부분인데요. 모비라이하고 그다음에 이노비즈 라이다,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스 레이다를 묶어서 만든 전시품인데 한번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로세서 측면에서는 이제 뭐 IQ6 엣지를 이제 연내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모비라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라이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뭐 조심스러운 얘기는 하지만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보쉬 포기했고요, 모비라이 포기했고 벤츠나 볼보에 넣는 루미나는 작년에 인력을 30%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루미나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벤츠나 볼보의 상용화가 점점 딜레이되고 지금 현재도 어, 볼보의 EX90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어떻게 되냐, 중국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이제 BYD가 이제 그 헛사이 라이다 장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에. 근데 헛사이가 작년 12월에 10만 대를 납품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라이다 부분을. 대부분이 자동차사다 발표했는데 대부분 중국 자동차사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자율주행 쪽에 BMW i7, 지커, 장성 쭉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마존 쪽, 구글이 여유가 있어요. 구글이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어서 한 50억 달러 외모의 추가 투자 발표했고요. 아마존 죽스도 이제 아마존도 이제 상황이 괜찮으니까 작년부터 이제 라스베가스 자율주행을 시작을 했고요. 이제 크루즈가 이제 중단을 했는데 이건 조금 이제 크루즈의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았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제 테슬라가 6월에 이제 텍사스에서 로보택시 시작을 하겠다. 예, 그런 부분들 얘기 있었고 BYD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를 발표했습니다. 뭐 신의 눈 해가지고 ABC 버전 있죠. 라이다 달린 거, 그다음에 이제 라이다 없이 카메라만 하는 버전들 이런 얘기를 좀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많이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은 이제 숨어 있어요. 기술이 숨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소프트웨어가 안 보이니까 근데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 뭐 EB나 디스페이스나 벡터 부분들, 인피니언 다 이제 독일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생활 공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디스플레이 업체한테 의존하지 않고 창을 검게 만들었다, 밝게 만들었다. 지금 이제 밑에 있는 사진은 우리나라의 디폰이라는 업체의 시연인데요. 그리고 검게 만들고 프로젝션해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 기술을 이제 내재화해서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결국 이제 어떤 IT 업체와 자동차 업체의 협력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거고요. 그 차에서 이제 어떤 내부 운전자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나 외부 연결에 대한 부분들, 이제 LG나 삼성의 사례를 하나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생성 AI가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LLM 부분들, 가상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이게 작년에 나왔을 땐 영상 해석만 있었는데 이제 올해를 지나면서 엔비디아 CWFM도 있고 어떤 동작을 생성하는 생성 AI까지 가는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마음 AI라는 업체가 이제 LLM 기반의 이제 동작 생성 부분으로 작년에 뉴립스에서 아웃스탠딩 페이퍼를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빌린트에서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부분들, 그 생성 AI가 점차적으로 딥시크랑 연계돼서는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성 AI가 이제 그 피지컬 AI를 발전하면은 이게 돈이 많이 들 텐데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거고, 그다음에 농기계나 이제 선박이라든가 유해인 부분, 특히 이제 전기차 부품 업체들 부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은 그 다른 시장으로의 확산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해인 부분에서는 이제 네, 잘 보셨는지 모르저 구석에 있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삼보 모터스가 하이브리드 UAM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랑 이제 샤오펑의 전시가 좀 있었고요. 혁신상 부분에서는 이제
센서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이제 SS랩, 비트 센싱, 썸와 이런 부분들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자이스를 한번 이제 보면 좋은데요. 자이스가 이제 그 창에다가 홀로그램 물질을 입히면 카메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발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독일 모텔에서 한번 찍었는데 아주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재밌어요. 투명한데 사진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부분에 삼성 SDI가 혁신상을 4개를 받았고요. 우리나라 이제 주요 참가 업체들은 뭐 뷰런,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 업체고요. 마음 AI, SOS랩,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SOS랩하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지금 상장 업체고요. 모빌테크, 그다음에 솔리드뷰나 비트센싱, 레이더 업체고, 더모아이 이제 그 열화상 카메라 업체고요. 그다음에 아우토크립트, 모트렉스, 펀진, 오토웰 이런 업체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CES가 좀 맞물려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장 포화와 중국 시장의 어려움 때문에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게 하나 좀 볼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SDV 생성에 의해 모빌리티 확산이 주가 되는데 핵심 키워드는 이제 자율주행, 실내 사용성, 그다음에 생성형 AI 응용 이런 부분들을 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생활 공간이 되어 간다. 플랫폼 부분들. 그 다음에 선박이나 이제 농기계, 건설기계 등 이제 관련 시장으로도 좀 확산을 해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요 전체 CES의 하나의 트렌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최근에 현재 모빌리티 분야의 흐름을 완전히 이렇게 한번 쭉 훑어주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저도 계속 메모하면서 정말 좀 재미있게 봤던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최근에 아까 잠깐 언급하시기는 했는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정치적 지형도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좀 궁금할 테고 일단은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 우리가 계속 이제 하는데 이제는 캐즘이라는 얘기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 트럼프 취임 후에 바이든 정권하고는 완전 스탠스가 바뀌었잖아요. 친환경이라든가 그 ESG 관련된 주요 아젠다 굉장히 멀어졌는데 CES 2025에서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가 확인한 것도 그렇고 또 질문 주신 분도 자율주행에 조금 더 포커싱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향후 전기차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CES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조금 더 진화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 하나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 시장 앞으로의 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뭐 정부 쪽도 있고, 막 여러 회의들이 좀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정책이, 우대 정책이 사라질 거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CS2025에서 이제 자율주행 쪽 포커싱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뭐 다들 이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근데 2월 초에 이제 독일 쪽 기사, 아까 이제 독일 VDA 기사를 보면 지금 이제 그 유럽의 친환경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현재의 정책으로는 전기차 비중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유럽 쪽의 이제 보고서기는 한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대충 지금 성장률을 어떻게 잡냐면 전기차 성장률을 중국 30%대, 30에 35%, 미국 한 10%대를 잡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에게도 상당히 위협이 돼요. 특히 이제 현대 쪽이나 배터리 업체 쪽에도 위협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대 쪽에서는 지금 그 대선 때부터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대책을 많이 세워왔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외국인 사장을 모셔서 미국 쪽 하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GM하고의 협력이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좀 키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M하고의 협력을 강화해서 그런 어떤 그 관세 정책이라 이런 부분들을 우회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기사로 안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많이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어쨌든 이제 전기차 시장을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탄소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환경 이슈, 환경 규제 부분에서는 이제 계속 바라봐야 될 부분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은 뭐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 쪽의 하나의 변수는 이제 그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어떤 요구를 미국에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요구가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기차나 자율주행 쪽으로. 다만 이제 어떤 배터리 쪽을 CATL 중국 배터리 쪽을 풀어버리면 그 우리나라 산업에 상당히 위협이 될 텐데 이제 배터리 업체들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머스크 얘기 조금 더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제 미국 애틀랜타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연방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해고를 당하고 음. 대통령의 날에 시위도 열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굉장한 반감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미국 안에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너무 정부의 접근 권한을 넘어서는 약간 그런 쪽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소송이 제기가 되고 이게 뭐 기각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우려되는 부분들, 지금 뉴스 나온 것들을 보면 미국 국방부가 CLTL과 텐센트를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을 하는 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어, 머스크는 이제 중국 시장, 테슬라라는 중국 시장을 또 봐야 되기도 하고, 요것들을 또 이제 협업해서 미국에서 요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신 건데, 주변에 배터리 쪽 관계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최근에 SK 배터리도 이제 또 다른 공장 조지아 쪽에 이제 짓고 완공됐다는 얘기도 이제 들려오고는 하는데 배터리 업계 좀 어떤 해결책을 찾아 나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이런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그 거시 환경 변화에 따른 어떤 미국 쪽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전략들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싶은 그런 이야기들도 좀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기존 IRA 부분이 많이 깎여서 작년에 뭐 AMPC 보조금을 팔기도 하고 막 국내 배터리 업체들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 이전에 이제 어떤 그 포드, GM, 스텔란티스가 이제 전기 픽업 트럭 쪽에서 약간 정책적인 실패가 있었고 그 영향이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말고 이제 어떤 미국에서 중국 쪽 배터리 업체를 좀 견제를 해주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떤 분명히 어려운데 약간 관세 정책 이런 부분으로 보면 희망적인 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아까 그 워스트 케이스 부분 테슬라 CATL 부분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CATL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 하나의 좀 워스트 케이스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업체별로 보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BMW 물량을 다시 가져오면서 조금 이제 상당히 삼성 SDI 보수적으로 운영해왔고 안정적으로 해온 상태에서 이제 좀 시장을 키워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LG엔솔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 CATL에 이어서 2위고 상당히 이제 큰 볼륨으로 접근하고 있고, 지금 뭐 이제 각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에서 자동차 요구사항을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들로 조금 정책적인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SK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어렵긴 한데,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현대 전기차 이제 납품되는 것과 맞물려서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그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기사 이제 나오는 거 보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파일럿 플랜트 시범으로 돌리겠다라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를 자체 양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어떤 지금 테슬라나 BYD나 다 배터리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 자동차사의 배터리 내재화 전략과 그런 배터리사의 전략이 좀 잘 맞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희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뭐 시장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시장 환경도 그렇고, 우리 기업들의 전략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CES로 돌아가서요. 그 현장에서 SDV, 자동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는데, 교수님이 보실 때 CES 2025에서 발표된 SDV 관련 기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술이 무엇이냐라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1번은 일단은 그 아마존 혼다 사례를 한번 들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일본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우리는 뒤처졌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SDB에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 중국 플랫폼도 벤치마킹을 하고, 독일 쪽 사례들, 그다음 우리나라 업체들도 가서 이제 표준화를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혼다 쪽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투자가 들어가고 업체가 공동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좀 빨리 가자. 이런 하나의 트렌드가 이제 아마존 혼다의 어떤 가상 시뮬레이션, 테슬라를 벤치마킹하자. 이런 부분이 하나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업체들이 쭉 있었는데 이제 그 QNX 블랙베리를 가면 이제 QNX 사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뭐 이제 마이크 기능, 오디오 기능 또는 이제 어떤 뭐 거기에서 뭐 오디오 인식 기능이라든가 또는 음성 합성 부분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들어가던 부분들을 이제 각각의 모듈을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거죠. SDB하고 연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서비스 시장의 확장 부분들, 점점 더 어떤 차량들이 그런 고급 기능을 내재화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진화할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좀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한 가지 질문만 더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예? 이제 그 중국발 AI 스타트업, 딥시크 얘기 많이 또 들으셨고, 많이 또, 그렇죠. 강연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요 모빌리티 분야에 이 딥시크의 등장이 미치는 영향도 좀 궁금합니다.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네, 사실 뭐 이제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딥시크 얘기 많이 나오고 저희도 지금 그 그냥 학생들 이제 써보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라마 3 가지고서 이제 그 파인 튜닝을 학생들 트레이닝을 시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최근에는 이제 그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냥 그 간단한 PC나 노트북에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그거를 수업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프롬프트만 하다가 이제 그냥 실질적으로 딥시크를 돌려보는 오픈 소스 받아서 돌려보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부분, 딥시크가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 에이전틱 AI에서 피지컬 AI로 바꿔서 비용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데 딥시크라고 하는 게 이걸 뚝 떨궈서 그래서 뭐 FP32에서 FP8 그다음에 이제 블랙웰에도 이제 FP6나 FP4 기능이 이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제 32비트, 8비트, 6비트, 4비트 그럼 이제 하드웨어가 그만큼 더 저렴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딥시크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 뭐 세레브라스도 그렇고 이제 자기들 프로세서에 올려서 쭉 내놓는데 추론 서비스를 내놓는데 서비스의 확장 부분들 그럼 결국 어떤 이게 그 차량에 LLM을 넣기가 점점 더 쉬워질 거다. 그럼 뭐 딥시크 자체를 넣는 게 만약에 걱정된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더 모디파이해서 나오는 오픈 소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차량의 LLM의 확장 부분에서 하나가 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생성형 AI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피지컬 AI하고 묶어서 뭐 CWFM하고 묶여서 이제 어떤 동작을 생성하는 쪽 가면 결국 어떤 자율주행 발전에도 이제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새로운 어떤 그 시도와 시장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정구민 교수님과 함께 CES 2025에서 모빌리티 혁신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유익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신 우리 정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는 미래학자이자 IT 융합 전문가인 정지윤 A2G 캐피탈 파트너 모시고 헬스케어와 퀀텀 기술, 요즘 퀀텀 기술 많은 관심 받고 있는데요. 퀀텀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메이커에서는 주요 기술 트렌드, 산업 변화에 대한 기술 컨퍼런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리서치 보고서와 책 발간하고 있습니다. 더밀크닷컴 멤버가 되시면 다양한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웨비나에서 뵙겠습니다. 정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